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배재대학교 유진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 세션은 지방선거와 지역정치 활성화하고 이 주제로 네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네 분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금 조진만 교수님께서 수도권 선거를 분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외부 평가 중에 수도권 선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자유공모라든지 선관위의 이 외부 평가 작업인데 특정 지역의 이제 선거 분석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은 흥미롭게 글을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후원받아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면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7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방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분명히 기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대부분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당이 유리하고 여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굉장히 그런 속성들이 많이 반영되는 선거입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특이하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몰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실시된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도 사실 분석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여당이 유사일에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선거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좀 반영된 선거였던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수도권 선거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저희가 연구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포맷을 갖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중간 보고할 때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도권의 어떤 선거인 수, 유권자 수하고 어떤 선거별로 이제 뽑는 대표의 수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 기준으로 한 지방 그때 유권자 수가 한 4,300만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총 선거인 수가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한 19.5%, 경기도가 24.5%, 인천광역시가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한 49.8%, 거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표 2에 제가 제시됐는데 수도권의 어떤 선거별 정수를 지방선거별로 이렇게 보면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뭐 교육감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뽑는 대표자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7명 중에 전국 17명 중에 3명이니까 17.6% 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게 기초의원인데 그것도 3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평등선거, 보통 직접 평등선거인데 1인 1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헌법 제1조 3항에 놓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의 어떤 비례성 원칙을 확립한다라는 것들을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는 충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표성이라는 비례성이라는 게 지금 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면은 대부분 유권자 전체 유권자 중에서 어느 정당에 얼마나 지지를 했느냐 그거만큼 비례적으로 정치적인 대표성 의석을 보존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1인 1표 원칙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5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 다른 정치 뭐 의석은 그렇지만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자원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만약에 헌법 안에 이런 부분들이 가게 되면은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점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헌재에서 이제 2대1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상 못하게 이제 판결을 내렸고 지방선거는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4대1 규모에서 이제 최근에 3대1로 내렸습니다. 인구 편차를. 그래서 사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선거하고 편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아마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여간 선거제도 논의라든지 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세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선거제도 비례성,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거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투표율, 정치 참여 문제, 후보자 출마와 이제 투표 참여 문제를 봤습니다. 봤더니 전국하고 비교해서 뭐 수도권이 특별하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좀 이례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서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제 9대1의 이제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라는 규모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군소정당 후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가치들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선거 결과에서 녹색당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의당 후보보다 아주 근소하게 27세 후보인데 페미니즘 뭐 하면서 이기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요. 투표율은 사전 투표제 효과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의식이라든지 효능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원래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와서 약간 좀 회복선 되다가 이번에는 6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1회 선거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조금 유권자들이 참여 의식들이 제고됐다. 물론 이제 사전 투표 효과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좀 아주 대폭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다. 대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전반적인 투표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 낮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적으로 꼴찌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뭐 그렇게 투표율에서는 높지 않은데 다만 이제 선거 당일날 투표하는 거하고 사전 투표하는 거하고 뭔가 수도권 유권자들하고 비수도권 유권자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수도권 유권자들이 조금 더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암만 해도 뭐 지방보다는 수도권 유권자들이 좀 더 사전 투표에 좀 효율적이고 뭐 가깝고 여러 가지 이런 편의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선거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봤더니 사실 이번에 중앙정치 쟁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대통령 국정 운영도 그렇고 뭐 남북관계, 북미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수준에서 이렇게 공약들을 잘 알거나 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한 선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보면은 주요 정당들마다 그래도 색깔이 있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당이 압도적으로 뭐 승리를 한 선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이 잘 이렇게 발현이 안 됐다. 그리고 또 경기도라든지 뭐 제 인천 살지만 뭐 이부망천 해가지고 뭐 다른 흑색 비방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이런 논란들이 더 많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쭉 보고 봤더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들
뭐 청년 문제, 경제 문제, 뭐 환경 문제, 평화 통일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굉장히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는 좀 차이를 보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각 정당들 간의 약간의 색깔이라든지 당의 정책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래도 정책 공약을 개발해서 제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권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의 10대 공약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각 정당들이 좀 포함은 하고 있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이 정책 순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 보면 이게 지난 이후부터 나온 거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이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주요 정당 후보들이라든지 정당들이 이렇게 명확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많아가지고 다는 못 봤지만 광역단체장 선거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의 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공유점도 있지만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 공약을 평가한 걸로 보면은 세부적인 공약들이 사실 실효성이 없거나 뭐 추진 계획도 굉장히 미진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한 정책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 선거를 하는데 좀 보완이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떠한 후보자 선택할 때 뭐를 중시해서 투표를 했는가를 이제 수도권 유권자하고 이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유권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정당이라든지 정책 공약을 더 중시해서 투표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때도 구체적이고 뭐 차별화돼 있고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이렇게 정책 선거에 유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도권 유권자들보다는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좀 더 압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훨씬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정당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훨씬 더 지역적인 후보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도 확실히 수도권 유권자들보다는 지방의 유권자들,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공약 인지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결과는 뭐 압도적으로 뭐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압도적인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그 정당 선호도라든지 여당 6개의 선거에서 여당을 찍은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했더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평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점이 넘습니다. 다른 정당은 10점 만점에 5점이 안 되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가 이 설문조사에서는 77.7%로 나왔는데 다른 설문 언론에서 나온 게 80% 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로 했더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지난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반영돼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보면 선거에서 이게 견제균형,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균형을 해야 되고 특정 정당이 너무 많은 압도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압승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특수적인 상황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철회 법칙이 있죠. 예,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임기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기대가 정치권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에 대해서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국정 운영을 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가의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한국 정치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수도권 선거라는 건 사실 한국 선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근데 또 마지막에 과연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후 그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미 이제 상당히 급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이제 토론에서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건국대학교의 정하윤 선생님. 그래서 지방선거와 정책 그리고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방선거 정책에서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을 맡은 정하윤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지방선거 정책에서 조금 비교가 어려운 지역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묶기가 좀 어려운 지역들이 한 대로 묶여서 충청, 강원, 제주 이렇게 묶여서 분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책 선거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이제 지방 선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뭐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모든 어떤 선거들을 봤을 때 정책 선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그리고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의 어떤 뭐 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그런 어떤 선거가 됐었던 적도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7회 지방 선거는 특히나 아까 조진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의 이슈가 거의 지방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슈화가 안 되고 중앙의 이슈들이 이제 쟁점화가 됐던 그런 어떤 그게 두드러졌던 선거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들이 그래도 그나마 어떤 정책 선거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글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영호남이나 이런 지역들보다는 이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이라는 이 지역들이 조금 더 유권자들이 좀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좀 어떤 정책 선거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지역 이슈라든지 지방의 쟁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 연구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책 선거라는 기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나눌까를 우선은 좀 설정을 했는데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키워드와 일관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네 가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은 이게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의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방의 이슈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의 어떤 정당 차원에서 제기됐던 10대 공약과 그다음에 각 지역의 특히나 이제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슈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명성이 두드러졌다는 판단하에 특히나 광역 단체장들의 10대 공약을 갖다가 비교해서 첫 번째는 이제 중앙의 공약과 그다음에 각 지역의 공약이 어느 정도 이제 차별성이 있었는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 간 차별성, 그러니까 각 후보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이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가 두드러졌는가.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이 후보자들 간의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두드러져야지만 선택의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후보자 간의 차별성을 또 다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는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그 1, 2위 후보들만 좀 봤었는데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책 분야별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복지 공약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은 어떤 10대 공약 안에 복지를 조금 더 우선시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뭐 경제 정책을 조금 더 우선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 분야별로 어떤 비율을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 일관성 측면을 봤어요. 이거는 뭐냐하면은 이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그 자기 소속 정당의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때 이 후보자가 이 정당이라면 어느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이제 확연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관성 측면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권자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정책을 근거로 해서 투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의 이 정책 선거를 좀 평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권자의 정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이제 조사를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리서치해서 전국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충청, 강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제가 봤을 때 대표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유권자의 정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비중을 적게 뒀고 우선은 후보자들 간의 어떤 정책 경쟁 그리고 정책 이 공약을 갖다가 어떻게 내세웠는가를 갖다가 좀 보는데 평가를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지방 선거이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뭐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 특히 지방 선거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중앙 차원에서는 뭔가 이제 그 뭐 거시적인 정책들 그러니까 뭐 국방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조금 더 우선시 두는 반면에 지방 의제 같은 거는 사실 뭐 조금 더 주민 밀착형 그런 어떤 의제들이 정책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특히나 정책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환경, 복지 이런 뭐 중앙에서 다루는 의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지방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더 주민 밀착형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방 차원에서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어떤 뭐 지방 정부들이 뭐 지방 정부라는 용어는 아직까지는 안 쓰긴 하지만 지방 정부들이 조금 더 직접 개입해서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소지도 높고 그리고 각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라든지 뭐 산업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지방의 그 우선순위들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선거에서는 특히나 다른 선거보다도 더욱더 이제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우선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이런 지방의 현안이라든지 지방의 정책에 거의 이제 실종된 어떤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별로 간단하게 조금 어떤 선거에서 있었던 어떤 쟁점이라든지 선거의 뭐 현황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지금 집권 여당에게 선거 전에는 좀 불리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먼저 좀 냈었을 때 그랬을 때 세종시를 갖다가 그 수도로 명시하는 걸 갖다가 빼서 우선은 조금 약간 지지율이 떨어졌었던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지사였던 안희정 지사가 그런 어떤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했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선택 시장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는 중도에 이제 하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집권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했었던 그러니까 현황들만 보면 굉장히 불리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그러니까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 거의 다 모두 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문순 현 지사가 3선에 이제 도전해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최문순 지사가 이제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원희룡 이제 현 지사였던 현 지사가
이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정당을 나와서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부 경선을 거친 후에 이제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서 약간의 이제 어떤 뭐 경쟁 구도가 이제 성립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던 원희룡 지사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거 전에 이제 현황이 있었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이런 어떤 네 가지 기준에서 이 후보자들이 제시를 했던 10대 공약이 어떤 차별성, 일관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명하게 드러났느냐를 갖다가 조금 더 분석을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진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의 정당에서 나왔던 10대 공약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세부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게 두 정당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제1순위에서 그러니까 노동 정책을 갖다가 내세웠던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청년이라든지 이런 노동에 좀 중점을 뒀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의 어떤 노동 정책을 갖다가 좀 우선순위에서 뒀다는 점, 그리고 외교 통일이나 국방이라는 이런 점에서도 약간의 어떤 접근법의 차이, 더민주당이 평화에 방점을 뒀다면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안보 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이제 공약을 보면은 어떤 뭐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성이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극명하게 이렇게 차별성이 드러나지는 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 후에 이제 제가 각 이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제시를 했던 이제 10대 공약들, 그러니까 선관위에 제출했던 이제 10대 공약들을 갖다가 각각 이제 좀 비교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중앙과 지방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차별성이 있었느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를 했다면은 각 지역 차원에서 제시를 했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지방 현안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중앙과 지방과의 의제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금 약간 그 특이했던 경우는 뭐냐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제1순위로서 내세웠던 공약이 제주 4.3 사건의 완전 해결을 갖다가 내세웠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그 지역의 후보자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 정책을 갖다가 내세웠던 점이 좀 특이했고, 그 외 나머지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정당을 갖다가 어떤 그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지역 현안들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분명히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 차별성은 좀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봤던 것이 과연 그러면 후보자 간의 차별성이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갖다가 좀 몇 가지 차원에서 봤는데, 우선은 이제 그 정책 우선순위가 어땠나를 갖다가 좀 봤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경제 공약, 그러니까 복지 공약보다는 경제 공약을 갖다가 1순위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어떤 더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혹은 이제 원희룡 후보의 어떤 무소속이건 간에 대부분이 다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별로 어떤 정당 간의 차별성이 그 단순한 내용만 보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내용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경제 공약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복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서는 분명히 내용의 차이가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자가 모두 이거를 뭐 건설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은 같은 어떤 그 의견을 보였지만 방식에 있어서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타당성 재조사를 갖다가 모색을 하자라는 어떤 의견이었던 반면에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 뭐 고속 트램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별성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봤던 내용은 뭐냐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 그 후보자별로 어떤 공약들의 분야, 그러니까 경제 공약, 사회복지, 뭐 교육, 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안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의 이런 각 분야별로 비중을 갖다가 어떻게 뒀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의 후보자라면 뭔가 복지 정책에 조금 더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개발 정책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견하에 이 비중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내용까지 좀 본 바로는 같은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도 어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다가 복지라든지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둔 경우도 있었고, 뭐 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복지가 조금 더 이제 그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겠지만 대략 이제 비중으로 본 바로는 그렇게 크게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책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제가 이제 정당마다 가진 이슈 소유권이라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좀 본 바에 따르면은 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당 차원에서 내놨던 10대 공약들이 각 그때 당시마다 어떤 중요시 됐던, 그러니까 예전에 6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 공약이 1순위였거든요. 양 정당이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당 정책의 어떤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의 어떤 그 후보자들 간에도 이 일관성 측면,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정당과 일관성이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 정당도 이 공약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계속해서 일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관성도 당연히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권자 측면에서는 제가 이게 뭐 샘플 수가 많진 않지만 이번에 이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은 조금 이제 그 특이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가 그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은 차별성을 인지를 못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 충남 지역만 유독 차별성을 인지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특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본 바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정책 선거라는 것은 조금 보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해야지만 좀 더 나은 어떤 정책 선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영남대 박영환 선생님, 그 영남 이제 영호남 이게 두 지역의 그 순차적으로 발표가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주, 충청 지역은 사실은 이제 부차적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영호남 간의 어떤 투표 성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남 발표를 듣고 호남 지역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영남 지역의 선거 분석을 맡은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또 좋은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당학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지방선거 결과 영남 지역 선거 분석을 맡았는데 크게 연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이 특히 영남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제까지 지역 패권 정당으로 군림을 했던 이제 이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는데 이게 이 패권 정당 체계의 붕괴, 약화를 가져왔는데 이게 정당 재편성, 그러니까 새로운 선거 연합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의 관점에서 지역 패권 정당 체계가 변하는지 쇠퇴하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역 패권 정당 체계가 이제 와해되고 어떤 새로운 선거 연합이 나오고 한다면 이제까지 어떤 이 정당 중심의 아까 중앙 정치의 예속화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중앙의 정당 경쟁이 결국 지역 선거를 규정지었는데 그런 구도가 없어진다면 어떤 정책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대표성에 입각한 지역민과 대표자의 연계의 관점에서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정책의 영향력, 그다음에 지역 대표성 영향력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정당 체계의 변화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지역 대표성의 분석은 제가 분석까지는 다 했는데 글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최종 논문 보고서 완성할 때 추후 보완 이제 첨가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면 일단 여기 분석을 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선거 결과의 집합 데이터, 그다음에 이번에 리서치 앤 리서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본격적인 이제 발표에 앞서서 이제 이번 선거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이제 하에 영남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랄까 선거 배경은 뭐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 뭐 지금은 좀 하락하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떤 지역의 이슈, 고유의 이슈 이게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이 보수 정당이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는데 와해되고 또 분열이 됐죠.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는 상황이 그 보수 정당이 굉장히 불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그런 큰 중앙 이벤트라는 게 결국 지방선거를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어떤 관심을 그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 게 아니었나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어떤 선거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가 쭉 발표되는데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거의 뭐 참패로 이렇게 예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경쟁도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를 쭉 본다면 일단 뭐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영남 지역 거의 보수 정당이 거의 뭐 지역 패권 정당 독점적 배타적 정당 지위를 누렸죠. 누리다가 이게 최근 변화가 감지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 총선 4.13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부산에서 5석 거의 그런 일이 없었죠. 그다음 경남에서 3석, 대구에서도 사실상 한 석이지만 사실상 2석이었죠. 홍일학 의원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당선. 지금 또 민주당을 갖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변화. 거기에서도 조금씩 이제 어떤 지역 패권 정당, 보수 정당의 지역 패권 정당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대통령 선거 때 거의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부산, 울산에서 이겼고요. 경남에서는 거의 홍준표 후보가 타이.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물론 아쉽지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에 와서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역 패권 정당, 보수 정당의 지역 패권 정당이 계속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다. 정당 체계가 재편성 되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어떤 의심 또는 뭐 예측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당 체계의 재편성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물론 집합적 자료를 또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유권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정당 재편성까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다는 게 제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지방선거 결과를 잠깐 제가 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표율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62% 전국 평균. 근데 이제 대구, 부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50% 후반대고요. 근데 이제 경남, 경북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울산도 좀 높았고요. 60% 중반대입니다. 투표 참여 요인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설문조사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을 가지고 투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큰 분석에 있어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5개 영남 권역이 5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PK 지역은 뭐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이건 유사상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과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 이렇게 승리한 이유 결과가 없었습니다. 성적이 그죠? 근데 이제 TK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수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약진이 있었지만 단체장 경우 그렇고요. 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대구 경북의 이제 강력이나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수성에 성공을 했고요. 경남은 결국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이게 힘겹게 민주당의 그 경쟁을 뿌리쳤고요. 부산, 울산은 저기 민주당이 거의 뭐 압승 정도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약간 다른 게 이 단체장은 확실히 이제 뭐 TK 지역은 자유한국당, PK 지역은 이렇게 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지방의회 같은 이제 강력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도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제가 자세한 결과는 신관계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보면 뭐 이 대구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거의 50대 62, 민주당이 50석, 한국당 62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경북 지역도 이 기초 50대 뭐 그다음에 한국당 170 이건 좀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단체장 같은 경우는 좀 대표성이 강한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의 선거기 때문에 그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이 선전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의원들 생활 밀착형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유권자 대표자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서 민주당이 이겼다. 뭔가 좀 역시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이제 지역 패권 정당의 구조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가, 어떤 지역민과 대표자의 관계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또 의심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강력의원 비례 이제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관계에서 이 부분은 생각하겠지만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유권자들 수준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개별적 수준에서 이 투표 선택 요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뭐 이런 정당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그 투표 선택 요인이 뭐냐, 정당 투표 요인이 뭐냐 하는데 요것도 시간관계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거 결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이제 연구 주제가 과연 이 패권 정당 체계가 변해서 어떤 정당 체계 재편성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 논점은 정말 정당 재편성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 과거 형성되어 왔던 이 영남 지역의 이 보수주의 선거연합, 그 보수 정당과 이 이제 유권자들 그러니까 어떤 이 보수적 유권자이면서 연령이 높고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선거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냐라는 건데,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유권자 수준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정당 재편성과 관련한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이 TK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수성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TK 지역은 일단 논외로 치고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PK 지역의 유권자들의 그 표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걸 제가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 지역의 이 보수 연합의 주요 이제 유권자 그룹들이 이념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연령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떤 보수 정당과 어떤 이 연계가 있는 그런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이 이번 이제 선거에서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왔는지를 이제 제가 봤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PK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의 이 연령별로 이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의 이 어떤 보수 정당 투표와 투표 참여 요인을 봤습니다. 표 6, 7에 해당하는데 논문에 보시면
일단 표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로 이 보수 정당에 투표한 이제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60대에서 연령이 높은 층에서 이 새누리당 이제 2016년 총선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이 나왔고요. 2018년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도 거의 70%에 육박한 한국당 70%에 육박한 이제 한국당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면 2016년 총선 이제 2018년 지수를 먼저 보시죠. 보시면 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대한 투표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2016년 총선을 본다면 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한 비율을 보시면 20대, 30대에서는 20대, 40대에서도 역시 다른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50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016년 총선, 2018년 지선을 놓고 봤을 때 연령이 높은 그 6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은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하 이제 청년층,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낮았다는 거죠. 그럼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면 뭔가 이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연령별로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봤습니다. 표 7에 보시면 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18년 지선에 보면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거의 76%에 육박을 했지만 2018년 지선에 와서는 45% 거의 30%가 하락을 했죠. 근데 다른 연령층에서는 큰 낙차폭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투표 불참률이요. 그래서 물론 이 2010년 총선과 2018년 지선을 비교했을 때 이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는 다른 정당에 대한 투표가 높았지만 근데 투표율을 놓고 봤을 때 주 지지층인 보수 정당의 주 지지층인 이 60대 이상의 이 지지율은 그대로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어떤 이 젊은 이제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새로운 선거 연합이 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유보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봐야 그 패턴을 봐야 뭔가 연령별로 새로운 선거 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 8, 9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의 그 보수주의 연합이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 여권자들이 주로 보수 정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보수적 유권자들의 투표 여부와 투표 참여, 투표 선택과 투표 참여를 이제 표 8, 9에 나타나 있는데 이 보시면 일단 뭐 이 보수 정당 그러니까 이 이념별로 이제 이 보수 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표 8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충분히 예상한 바대로 이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의 중에서 보수주의 유권자들은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016년 총선에 보면 이 보수 유권자들의 93%, 94%가 새누리당을 지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진보는 당연히 낮고요. 중도는 한 40% 정도 새누리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2018년 지선에 보시면 이 보수 정당, 보수적 유권자들이 이 이제 한국당에 대한 정당 투표에서 투표한 비율이 한 56%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와 중도의 비율은 이제 8%, 15%로 나왔고요. 이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러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지선을 비교했을 때 이 93%에서 44%로 떨어졌거든요. 그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 중도층도 이 비율이 2016년 총선과 이제 2017년 지선을 비교했을 때 이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계산 잠깐만요. 거의
25%의 비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이 2016년 총선 때 93% 지지를 했다가 이제 이 2018년 지선에서 50%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배반이냐? 그러니까 이념적 배반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넘어섰느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해석에 있어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이 보수 유권자들이 왜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018년 지선에서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왜 큰 차이로 이렇게 떨어졌느냐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보수 정당 지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수 어떤 패권 정당 체계가 와야 됐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자유한국당을 보수 정당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정당에 투표를 했든지 아니면 기권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다음 선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또 투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결과도 표 10, 표 11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정당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 투표 선택이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이 요인도 이념별로 봤을 때 그 같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이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수 정당의 지지를 철회했던 이유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이유에서 이탈을 했는지는 이게 지금 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지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어떤 정말 새로운 어떤 쟁점이 생겨서 정말 말 그대로 정당 체계에 대한 재편성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뭐 선거를 뭐 다음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더 정확한 이제 분석을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지역 패권 정당에 대한 특히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 흔들리는 것, 특히 세태, 약화가 이게 완전히 정당 체계 재편성으로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 지지층들의 투표 참여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지지층 보수 연합을 구성하는 주 지지층의 어떤 투표 행태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그 투표 요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를 없기 때문에 다음 선거 향후 선거를 좀 더 지켜봐야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정당 재편성의 어떤 그런 논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남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 약화와 더불어서 정당 재편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분석까지 우리가 들으면 조금 더 완전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지병근 교수님 마지막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선대 지병근입니다. 제 논문, 제 연구의 이제 대상은 이제 호남 지역이고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 논문을 쓰면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가설이 제시되었다라고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상징하는 호남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과연 뭐 이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뭐 다양한 문제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후보 경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 그다음에 뭐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광주 지역 전석을 다 차지했거든요. 지난 총선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제가 되게 궁금했고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주의가 이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본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 이 집권 여당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다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번 선거를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 경과를 이제 여기에 담았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호남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대략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호남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3개월 전 지방선거 3개월 전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총선 시기에는 대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자 경쟁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평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직력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경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표 1 보시면 이번 호남 지역의 선거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호남 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이 있었고 그 결과를 여기 요약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하고 이제 전북에서 이용섭하고 이제 송하진이 1차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이제 2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후보가 됐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광주에서 후보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종배가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김종배는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5.18 이 시민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는 이용섭 후보 캠프에 있다가 후보를 못 찾던 민평당의 일종의 뭐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다가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전북에서만 후보 공천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두 곳에서만 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엘리트의 그 기본적인 정당 이 소속이 급격히 지난 총선하고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후보 공천자 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 공천자 수가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광주, 전북, 전남 광역 의회 선거에 한 명도 공천을 안 했죠.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은 거의 다 모든 지역에 후보 공천을 했고요.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예비 후보자 수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예비 후보자 등록한 사람들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급격한 어떤 정당 지지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책 경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거 결과를 보시면 페이지 8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급 승리를 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표 3에 보시면 정당별 의석수가 나옵니다.
광역의회 비례, 광역비례 그리고 기초의회 기초 비례가 나오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광역의회를 전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남 전북도 이 표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지만 광주가 그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표 3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득표를 그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표 4-2를 보시면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관위 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공약 정책 비교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뭐 제가 굳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확연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호남 지역이 비호남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선거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 4-2 보시면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도 공약이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차별적이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거짓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호남의 선거 과정에 대한 호남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에서 가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후보 경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감정 유발에 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 감정 유발 사례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선거는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선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역주의와 관련한 건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호남 선거를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을 살펴보면 지역주의가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석수를 봐도 그렇고 득표를 봐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와 거의 유일한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거의 독점을 했던 선거였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했다.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민주평화당이 으로 이제 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다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당의 동원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 합리적인 투표 선택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역주의의 기원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호남에서 나온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것이 갖는 뭐 정치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차치하고 투표 의도와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기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 체제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책임성이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합리성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선의에 의한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수도권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당,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서 여당이 강세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 지적되는 과정에 수도권에서는 정책 선거와 정당 선거 그 경향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고, 또 영남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면서 지역주의 투표 형태가 약화되고 정당 재편성의 시기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급변한 선거 결과를 보여줬고요. 제주,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뭐 일관성이나 차별성을 비롯해서 몇 가지 지표로 볼 때 아직까지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의 성격은 아직 강하게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인 호남에서 재미있게도 한편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볼 때 지역주의가 강화됐다라는 해석을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공약 인지도와 정책 인지도가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이 그 영남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그 행태의 약화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해석과 그 토론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네 개의 토론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들을 건데요. 첫 번째 발표에 해당해서 연세대학교의 장희 선생님께서 수도권 선거 분석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당 선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논문들 읽게 해주시고 토론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조진만 교수님의 그 수도권 선거 분석, 그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많은 공부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적이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거 몇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걸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논문에서 그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국회나 대통령,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그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그거는 왜냐면은 각 그 전체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인구에 비해서 대표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의 원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와 뭐 고양시 의회와 뭐 예를 들면 광주시 의회가 서로 사실은 상관이 없이 각자 지방자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어떤 그 내부 지방선거 지역구 안에서의 비례성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비례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 참여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들었던 의문인데, 그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인천을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놓고 비수도권과 이제 쭉 비교를 하셔서 특히 뒷부분에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은 이 수도권 안에 있는 그 서울, 경기와 특히 인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그 박영선 선생님께서 그 영남 분석하실 때 TK와 PK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인천이,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좀 더 집적돼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투표율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듯이 그 서울 경기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선거 당일날 투표 참여율과 관계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분석했으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정책 투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 11하고 12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비수도권 출마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을 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수도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인지수가 낮은 상황이 왔을 거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각각의 분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지만 그 세 가지를 연결할 때 약간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 10에서 봤을 때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그 공약이나 정책이 투표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더 높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들 평가를 또 오히려 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라도 더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거 하나 해석이지만 요 세 가지를 연결하는 데서 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서론 부분에서 이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의미들을 여러 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왔던 분석하고 어떻게 답변이 되고 연결이 되는지까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정택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뭐 조만간 그 최종 보고서로 작성될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말씀만 드리면요. 뭐 물론 이제 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이 패널의 제목에서도 나온 거지만 지방선거에 관해서 수도권, 영남, 호남 그다음에 이제 충청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 강원, 제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지역별로 분류한 것이고 충청, 강원, 제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분류하는데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제 이 페이퍼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지방선거와 정책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발표되는 논문들이 다 수도권, 영남, 호남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정책 선거가 없었다는 연구들이 아까 뭐 정화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배적이었다라고 했으면 지방선거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충청, 강원, 제주를 분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새로운 파인딩이 있거나 이랬으면은 좀 더 이게 뭐 그렇게 지역을 나누고 뭐 영남에서의 정당 뭐 재편, 호남에서의 그 독점 정당이 없어진 거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충청이나 강원, 제주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일단 정책 선거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떠나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려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당, 뭐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뭐 정당도 있고 인물도 있고 정책 및 공약도 있는데 정책 공약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게 가치가 있고 그랬을 때 뭐 영남에서는 정당이 높고 호남에서는 인물이 높고 충청에서는 정책 및 공약이 높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한 이번에 그 정당학회에서 서베이한 데이터 자체에서도 보면 정당이 1등, 인물이 2등, 그다음 정책 공약이 3등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하고 결국 또 정한 선생님 페이퍼에는 또 뭐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혀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목이 지방선거와 정책이었으면 이 정책이 이 충청, 강원, 제주의 특색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하고 일관성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셨고 페이퍼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게 중앙과 지방과의 간의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고 후보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없고 뭐 정당의 정책 일관성이 없어서 정책 투표를 못한다라는 논지인데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면 지방선거의 경우에
꼭 중앙하고 지방의 정책적인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지방 선거인데도 왜 중앙에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이 이제 중앙에 종속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선거 정책에 있어서 지방 선거인데 중앙이랑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역대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못한다. 2014년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라앉고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뭐 경제 상황이 위기면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왜 6회 때는 이렇게 했다가 7회 때는 이렇게 했다가 5회 때는 이렇게 했다가 우선순위가 달랐다고 해서 그 정당이 정책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못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앞서 뭐 조진만 교수님, 뭐 지범근 교수님, 뭐 박영환 선생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학회 차원에서 서베이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다른 그 지역 권역별로 발표한 페이퍼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범균 교수님 같으면 뭐 공약 인지도, 차별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루레이터를 통해서 통계도 보여주시고 뭐 후보 선택 시 고려한 정책 그런 것들도 다 서베이가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녹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조진만 교수님의 이게 같은 선관위 용역으로 나가는 건데 조진만 교수님 페이퍼에서는 지방 유권자들이 공약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정책 선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또 이 페이퍼에는 뭐 안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특히 뭐 충남 강원에서는 인지도가 과반 이상인데 이것도 뭐 N 그러니까 응답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퍼센테이지만 보여준 다음에 특히 뭐 충남의 경우 차별성에 대한 인지도도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럼 뭐 충남 충북으로 나눴으면 충청 뭐 강원 제주가 이렇게 다른 이유라도 해줘야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의 한 파트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거라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포션으로 모양새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뭐 맞추겠습니다만 뭐 지병근 교수님은 뭐 부록에 넣은 부분을 무슨 뭐 정하윤 선생님은 본문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보고서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좀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런 차별성을 오히려 강조해줘야 지금 뭐 앞선 패널에서 이야기했던 그 명지대 정혜옥 교수가 분석한 그 정책 인지도나 매니페스토와의 차별성도 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영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윤지성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의 윤지성입니다. 네, 박영환 선생님의 그 논문 잘 읽었고요. 저도 되게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저도 박영환 선생님의 그 주장에 큰 대의에는 크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2000 크리티컬 리액션인가 그리고 정당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건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완성시키고 계신 단계니까 제가 좀 조언이나 아니면 제가 지적을 짧게 드리면, 그러니까 이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이제 이 시계열로 비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16년, 18년, 그러니까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신데 지방선거나 총선이 물론 시계열, 그러니까 변화 추세를 보는 데선 그렇지만 총선과 지선이 이게 선거별 수준이 다른데 그냥 득표율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 표준화할 수 있는 지표나 아니면 그런 것들 비교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 그 7, 8 이쪽 6, 7, 8 이쪽을 보시면 샘플 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셀에 들어가는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투표 참여 감소나 이런 것을 이걸로 단정짓기, 그러니까 투표 참여 감소 이런 건 분명하지만 그걸로 이렇게 할 수는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박영환 선생님이랑 생각이 다른 게 PK 지역에서 그 이탈,
이런 부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영선 선생님께서는 이게 아직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012년 총선 때부터 PK 지역은 이탈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2010년 총선에서 크게 드러났고 그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 기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차 압력 이런 걸 측정을 해서 보니까 2012년부터 이미 PK 지역은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 TK 지역도 요번에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린 게 보이는데 이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PK 지역은 크게 이탈을 그러니까 영남으로 묶인 크게 이탈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호남 지역 발표에 대해서 김은경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은경입니다. 뭐 지병근 교수님께서 워낙 호남 지역의 뭐 전문가이시니만큼 이 글을 통해서도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호남 지역의 어떤 뭐 현황이나 뭐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정책 선거라는 측면에서 호남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들었던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은 사실 우세한 정당이 뚜렷한 지역이었고 지난 총선이나 이번 지선에서도 뭐 공천이 곧 당선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정책 선거라고 했을 때도 공천 과정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추세가 또 전략 공천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 또 경선 과정, 경선 방식을 또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의 선택 요인을 좀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선거를 좀 지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책 선거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 호남 지역에서 정책 선거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도 사실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후보자 투표인지 뭐 정당 투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특히 호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경선 과정에서의 분석이 분명히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 결론 파트에서 호남 선거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후보 경선 과정을 민주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경선 과정에서의 민주화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준이 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더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민주적인 것인가라고 또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 선거에서 많이 도입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이라면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없는데 혹시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지병근 선생님부터 거꾸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토론해주신 김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호남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경선 과정에 초점을 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한마디만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 이제 과거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의 그 어떤 이 지역 패권 정당 체계에서 선거 연합을 구성했던 이 보수주의 연합이 이 변했느냐라고 평가를 내릴 때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주 이제 지지층의 보수 연합의 주 그룹들이었던 투표를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이탈을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지 본질적인지 여부는 지금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다음 선거를 더 두고 봐야 뭔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뭐 현 시점에서 정당 이제 영남 지역에서 특히 PK 지역에서의 정당 재편 체계의 재편성은 조금 좀 이제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너무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적대 선생님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그 정책 선거가 너무 없다고 하는데 매니페스토에 이제 후보자들이 제출했던 그 답변서를 갖다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니까 그냥 제목만 났을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차별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분석이 되려면 충청 지역 따로 뭐 이렇게 강원, 제주 해가지고는 뭐 콘텐트 아날리시스 아니면 시멘틱 아날리시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못 미쳤다는 점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서 좀 충실한 어떤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희 박사님, 뭐 토론 다 제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의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경기, 인천을 이게 하나로 수도권으로 물론 분석인데 좀 나눠서 대부분 봤는데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투표율이라든지 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호남을 보니까 제가 그 깜빡했는데 호남이 굉장히 정책 선거라든지 뭐해서 제 연구가 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비수도권에서 호남 이펙트가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지역별로 영호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좀 더 세부적인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분 발표자 선생님, 네 분 토론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총괄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인 비교가 이렇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더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성중들께 그 질문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걸로 패널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